예컨대 하나 알려드리면 뭐 다 아시겠지만 그 현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할 때 10조 5천억인가 그 수의계약으로 두 번 유찰돼가지고 맨 마지막에 아무도 안 들어오고 자기 혼자 그냥 가서 그렇죠. 10조 5,300억인가 뭐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한다고 나중에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윤석열이 팔면당할 것 같으니까 타이밍 보고서 못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전에 이게 이제 최인호 부산의 그 전 의원이 밝혀낸 건데 실제 그 이 용산 사저에 스크린 골프장하고 그렇죠. 뭐하고 만들어졌다. 어제도 저희도 언급했습니다만 그거를 걔네들이 그냥 공짜로 해줬다는 거예요. 대납 의혹이 있는 거죠. 원래 그걸 조은석 특검이 감사위원 할 때는 그게 김용현이가 경호처장으로 있으면서 김용현이 경호처의 돈을 전용해서 거기다 썼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었는데 실제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그 현대건설에서 해줬고 현대건설이 해준 이유는 나중에 10조 5천원짜리를 가져오려고 했던 거다.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다른 굴지의 큰 건설회사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같이 안 들어가고 얘한테 먹이고 얘 가져가게 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는 뇌물을 여기다가 주고 그렇죠. 뭐 이런 전체적인 큰 덩어리가 또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되게 큰 건데 그 어제 한겨레에서 김남일 기자가 이제 썼던 단독 기사 내용이 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 자금이 비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제 저희 방송 중에는 1억인가가 뭐 일정 부분 슈킹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지금 그 규모가 아닌 거예요. 뇌물이라는 건 대가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인데 가덕도 신공항과 현대건설과 이 그 소위 말하는 스크린 골프장 뭐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는 것이고 증명이 된다면 어마어마한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자 그리고 그래서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한겨레 대표는 아니잖아요. 예. 하겠답니다. 예, 뭐 아는 기자분들 있으면 연락 주세요. 예. 중요한 뭐 정보나 자료들은 이쪽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있어요. 예, 제법 있어요. 괜찮은데? 우리끼리 할까? 저희가 취재를 해볼까요? 예, 우리 장혜민 기자 또 기자 출신이시니까 예, 장혜민 변호사가 그러면 팔다리처럼 움직이겠습니다. 하다를 내려주시면. 자 그리고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여러 내용들 중에 이 와중에 명태균 씨가 등장을 합니다. JTBC하고 어제 인터뷰를 했고 나는 김건희 진짜 식구다. 그리고 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뭐 재난 매뉴얼도 내가 만들어줬다 이러면서 국정 개입했던 것을 본인이 술술술 얘기를 하고요. 본인 관련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자기가 일종의 보험된 거죠. 조선일보 기자한테 뭐 USB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당시 용산, 그러니까 대통령실 쪽으로 전달이 되고 그 내용이 파악된 이후에 비상계엄이 벌어졌다. 뭐 이런 식의 논리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좀 한동안 뜸하더니 다시 언론에 등장한 이유가 있겠죠? 이제 자기 이제 특검하고 그러면 결국 자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고 자기하고 김건희 사이에 있었던 일이 다 나오고 김건희뿐만 아니라 이준석하고 연결된 거 누구랑 연결된 게 다 나오니까 나는 좀 빼줘라. 내가 다 말해줄 테니까 나는 좀 빼줘라. 나하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폴리바게닝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박범계 민주당 그 의원한테도 딴 사람 막 다 욕하더니 갑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박범계 의원이 자기의 뭐 생명의 은인이라는 등 막 이상한 소리를 또 써놨어요. 예, 그랬었죠. 근데 그 전에는 또 딴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는 박범계 막 욕을 또 박아주라고 다녔어요. 이런 내용이 저 노영희 변호사의 기록이라는 책에 보면 잘 나옵니다. 예. 거기도 나오는데 내가 거기다가는 조금만 썼어요. 왜냐면 또 하도 뭐라 그럴까봐.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런지 다 알아요. 예. 박범계 의원도 그 전에 몇 번을 찾아갔었고, 근데 그게 이 사람은 딱 간을 본단 말이야. 간을 본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이렇게 돌아갈 것 같으면 자기 좀 빠져나오려고 이 사람 막 갑자기 막 바지가락이나 붙잡고 늘어지다가 또 이 사람 좀 힘이 없어지고 좀 그럴 것 같으면 딱 언제 그랬냐는 듯이 딱 발려차기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제 갑자기 식구였다 그랬는 좀 어쩌고 그러는 거는 내가 그동안 한 행동을 설명하려면 식구여야지 하는 행동이 설명이 되는 거고 또 그렇지 않고 내가 총살감 1호다라고 주장하는 그 거는 했죠. 예. 계엄이 많이 성공했으면 자기가 총살 1호였을 것이다. 자기는 식구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는 이 윤석열이 결국은 총살시킨다는 거잖아요. 윤석열하고 이제 안 맞는 상황에서 나는 얘네들하고 좀 선을 긋고 싶었다. 이거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얘기는 한 문장에서도 앞부분, 뒷부분, 중간 부분을 전부 다 다른 상황에서 봐야 돼요. 예, 일단 한동훈 경쟁자네요. 한동훈 본인이 총살 1호 대상자. 그러니까 서로 1호 경쟁. 네, 다들 그 1등이 하고 싶으신가 봐요. 네. 자 그리고 내란 특검에는 오늘 기준으로 보면 김성훈 전 경호처장 또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소환됐고요.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는 체포영장 저지했던 내용들, 비화폰 내용 삭제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혐의가 있는 것이고 김주현 전 민정수석은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의혹. 여기에 뭐 한덕수 전 총리 뭐 부서 관련돼서도 있고 김용현 전 장관과의 이야기도 있는 것이고요.
이제 5일 토요일이 되면 뭐 윤석열 피고인이 또 조사를 받는데 그 앞두고 지금 이 사람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윤석열 피고인 나오고 나서 구속영장 언제 칠 거냐 이것도 관심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들 어떻게 신병 처리했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21시간 한 번 조사하고 5일 뒤에 바로 영장 청구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똑같이 한 20시간 정도 수사하고 4일 뒤에 쳤어요. 예. 지금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너무 많으니까 한 번 더 부른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시간만 끌고 15시간 청사에 머물면서 실질적으로 한 5시간밖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 차례 더 소환의 필요성을 느꼈을 거지만 무한으로 계속 부를 수 없습니다. 이거 지체되는 거예요. 예. 특검의 시간은 짧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사할 수밖에 없느냐. 이렇게 짧은 태생적인 한계가 있을 땐 신병 확보해서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면 아주 뭐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있나요? 겁이 나니까 가긴 가지만 버티고 시간 갖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는 본인이 수사해봤으니까 잘 알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신병 처리도 본인이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저는 7월 중순 훨씬 전에 한 첫째 주 정도에는 전 신병 확보에 구속영장 청구 단계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빠져나갈 구멍이 크게 없어 보인다라는 없어 보이죠. 생각도 들고 네. 그 9시에 나오라 그러니까 9시 정각까지는 좀 그렇고 한 20분 정도 늦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러다가 얘기하는 이제 거. 또 9시 깨. 진짜 참 이해하기 힘든 여러모의 상황들이 벌어지고 언제든지 있습니다. 본인이 인신구속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게 진짜 있는 것 겁이 난것 같아요. 같아요. 예. 한 10분이라도 예. 늦추고 싶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예, 누가 보면 집이 되게 먼 줄 아는데 바로 앞에 있거든. 5분 예. 거리야. 제가 어제도 그 우리 조은석 특검 가까운 분을 잠깐 만났는데요. 반드시 인신구속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여기 이제 한덕수 전 총리 관련해서는 계엄 상황 전후에 국무회의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계엄 문건을 본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고 그걸 나중에 확인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 그 대통령실 그 접견실 CCTV 내용 보면 어떤 서류를 들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어제도 저희가 이 얘기를 했었는데 계엄 선포문이 그 사후에 작성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 서명 관련해서 지난 1월에 있었던 조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자신이 받아온 계엄 선포문하고 사후에 이 선포문하고 같다는 의미에서 나는 서명을 했다.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했는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뭘 느끼냐면 특검이 포인트를 되게 잘 잡았다.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양쪽에 다 걸려요. 자, 첫 번째 계엄에 서명을 안 했다. 그러면은 국무회의가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불법인 상황에서 계엄을 했기 때문에 계엄 자체가 불법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서명을 했다. 그러면 이 국무회의와 계엄은 합법이 돼. 근데 계엄 내용은 내란 내용이야. 그렇죠. 그럼 내란 쪽에 걸려. 이게 양쪽 다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과 내란을 사실 뜯어놓고 볼 수는 없는 건데 법적으로 따지자면 이게 두 개 다 걸리는 거죠. 두 개 다 걸리는 거죠. 아무튼 그 한덕수 전 총리가 대행할 때 뭐 헌재 재판관 임명 안 하고 그렇죠. 예. 뭐 갑자기 대선 나간다 네. 그러고 그 새벽에 10,000원 내고 왜 후보 교체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어찌 보면 여기에서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막고 방어하기 위해서 네. 가장 유효한 수단은 내가 정치 권력을 득하는 거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혐의는 일반으로는 막을 수 없어요. 총리직에서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돼봐야 되겠다. 그래야 내 이런 어떤 그 혐의들을 좀 가릴 수 있다라는 동의인이 아니라면 사실 그 이상한 행동이 크게 설명되진 않죠. 근데 여기서 하나 그 정정하고 넘어가는 예. 게 있어요. 그 한덕수 씨가 기분 나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10,000원 내고 당권 줬고 대선 나가려고 그랬다. 이 부분이 잘못됐대요. 아 그래요? 예. 얼마 냈대? 했어요? 1억 10,000원이래요. 1억 냈다는 얘기는 듣기는 1억을 했었던 냈어요? 거. 많이 냈네. 그럼 뭐 특별 당비 개념으로 네, 된 네, 건가요? 몰라요. 특별 당비인지 뭐 거기에 약간 뭐 그런 때문에 기탁금인지는 낸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0,000원은 아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다. 1억은 냈다. 왜냐하면 이제 오윤혜 씨도 이런 비슷한 일로 지금 그러니까요. 명예훼손으로. 1억 10,000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요 얘기까지는 좀 하겠습니다. 그 평양에 무인기 보내서 일부러 더 하라는데 방송을? 이미 5분 더 했어요. 이거 하면 7분 더 되겠죠. 네. 앞으로는 저거 나한테만 보여줘. 다 우리가 너무 많이 보여주니까 봐서. 안 되겠어. 예. 7분어치 출연료를 더 내놔요. 아니 평양 무인기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추미애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작년 10월 8일에 군 복지 기금으로 장병 격려비를 그 청구한 내용이 있는데
300만 원 돈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김용현이 드론사에 있는 거기는 김용대죠. 그리고 김용대. 드론작전부 사령관. 네, 사령관. 이쪽으로 돈을 줬다는 게 300만 원이고 10월 8일 이날이 북한이 그 무인기를 침투한 날이라고 이제 발표했던 날이기 때문에 이거 다 연결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중앙일보가 얘기한 거는 그 비슷한 시기에 그 동일기종의 소형 정찰 드론 2대 소실된 부분. 이것도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보고서 특검이 확보했다는 내용과 동시에 그러면은 그때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다 연결해 보면 감사 자체가 부실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요. 네. 그때는 무마했을지 모르겠지만 군도 공직사회 아닙니까? 무조건 기록을 남깁니다. 예. 기록을 남겨야지만이 담당자들이 다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다 나올 겁니다. 이건 이제 외환을 어차피 내란 특검에서 들여다본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 정황이면 빠져나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빠져나갈 수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외환죄냐, 여적죄냐, 뭐 아니면 뭐 이적죄냐, 일반 이적죄냐, 뭐 이게 법률의 문제지 이 행위 자체는 당연히 대단히 강력하게 전쟁을 유도하기 거예요. 위한. 계엄의 전제 조건은 대한민국의 전시 사변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어야 돼요. 근데 전시 사변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가장 어떻게 보면 상황을 만들기 손쉬운 상대는 북한이었던 거죠. 도발하면 거기에 대한 역공이 있을 거니까 박수 치면서 좋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른바 부위가 그렇죠. 드론이 거기에 가서 막 북한이 항의하고 성명 내고 하니까 이건 대한민국의 안전은 대단히 머릿속에도 없구나. 본인의 안위만 머릿속에 있으니까 이런 행동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내가 쿠데타를 해서 계속해서 장기 집권하겠다. 요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제가 봉상황으로 점이 봐가지고 그때 이제 떠오르는 인물이 고구려 망하게 한 영계 소문의 큰아들 연남생 생각이 납니다. 당나라 군대를 끌고 왔죠. 그런 생각도 들고 요게 좀 더 덧붙여서 음모론 가보면은 미국은 이 상황을 알고 있었을까? 저는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계엄할 것이라는 정보가 입수됐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게 어쨌든 미국 쪽에서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장의 행보라든지 당시 외교부 고위급들의 행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 김어준 공장장이 뭐 여러 제보 받았던 것 중에 우방국이라고 표현했던 거 있었잖아요. 뭐 이런 것들도 다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방국이 일본이겠어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미국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디겠어요? 뻔하지 뭐. 저는 여기까지만 발언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더 뉴스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또 내일 정리해드리도록 하고 오늘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우리 박진영 비평가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